네, 밑줄이 쳐져 있는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말을 그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갯짓을 해버렸다.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그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안영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직업을 꺼냈다.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쓰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고독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는 조금 다른데요.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거리에서 받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뭐가요? 그 뭔가가 밑줄.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생이니까 살아있다는 건데 아는 이렇게 밤에 나오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난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영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에다가 생각하시고, 낮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성과 감성 중에서 어떤 게 더 발달돼 있냐? 이성이 더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 낮이라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경직된 생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낮에 일을 해야 되고 낮에는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이상한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밤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내가 감성이 깨어나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낮엔 그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낮에는 눌려있었던 욕구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드러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좋아해요. 자,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숭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내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영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이 굉장히 무의미한데 그럼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유의미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형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온다고. 그는 이번에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그는 이번에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들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에서 다니는 밤에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여관을 찾아낸다는 프로가 내게는 최고죠. 우리는 밑줄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각자 하는 거죠. 물론 뭐 더치페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별적이죠.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연대하지 않습니다. 호주머니 손을 넣었다. 그때 또 밑줄 하세요.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중심이 나랑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초점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겠죠. 새로운 사건 전개가 일어나겠죠.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는 꼴을 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드 등에 불꽃이 너풀될 때마다 머리 위에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그 사내가 나나 안중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아는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밑줄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돈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의 관계가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폐에 의한 교환의 관계로 타락됐죠. 돈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랑 이렇게 해도 돼.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화폐 교환 이런 걸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라고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죠. 라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술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그 다음에 괄호하세요.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 괄호했고요. 추워요? 아니. 네, 그럼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네. 왜요? 아니. 너무 많이 쐬면 네. 건강에 해로우니까. 네. 왜 물어보신 거죠?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자, 속에서는 이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괄호하세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
네온사인이 열심히 경매하고 있었고 소중한 구 곁에서는 약 광고의 네온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렸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이젠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밑줄 그 돌덩이 앞을 안 사람들은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자, 사람들이 어때요? 죽든 말든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럼 이때 어떤 게 생각이 나느냐? 슬픔이 기쁨에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식 알아요?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길거리에 귤 파는 할머니가 추위에 떨면서 귤 팔고 있을 때 그 몇백 원 아껴가지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던 너. 길거리에 봉사자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또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아, 몰라요? 넘어갑시다. 자, 종이 한 장의 바람에 휙날리어 거리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괄호하세요. 어느 비어벌의 광고지였다. 자, 괄호 친 게 3개였고요. 3개 공통점이 뭡니까? 광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화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본주의의 끝없는 소비 유혹을 상징하고요. 또는 무의미한 주변 풍경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하고 힘없는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라고 잠시 후에 아니 대답했다. 저녁들을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엔 나와 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 안은 동시에 대답했다. 혼자서 하시죠. 라고 내가 말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먹고자 하는 거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거지 진짜 먹고 싶은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힘없는 아저씨가 대답했다. 하세요. 따라가 드릴 테니까요. 아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근처에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하고 이제 중력이 되어 있고요. 조금 몇 줄 지나간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밑줄.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밑줄 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조의를 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관심은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나눠주는 본문이랑 조금 다르니까 몇 군데가 달라요. 어떤 데가 어디 수업을 했더니 한 3줄 정도가 없고 뭐 대사가 2군데가 또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이게 이 작품 이 작품을 내가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언제야? 네? 무슨 말이죠? 수업 하지 않았는데 언제요? 옛날에 내가요? 네 한 적 없는데요? 진짜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읽어버린 내가 했다고? 네. 뒷부분. 조금
뒷부분 맞아. 한 두 쪽인가. 맞아. 그거 한 적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죠? 그냥 궁금해서. 잘 되고 있나요? 네. 예. 이런 거 편집 안 되시고. 편집 안 하죠. 그냥 바로 올리죠. 예. 편집하기도 귀찮아. 네. 뭐 어쨌든 소연이가 알아서 편집해도 보겠지. 그래 어때 소연아 뭐 잘 놀고 있니? 군산 갔다는 얘기는 들었다. 정보원은 보호 차원에서 말하진 않겠어. 네, 그러나 정보원이 나에게 알려줬단다. 그래요. 자,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고 밤에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밑줄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는 눈짓을 보냈어요. 자 어떤 의도예요? 네. 어떤 의도예요? 해피? 즐거워? 네. 상대방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죠?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둘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식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할 수 없었습니다. 뭘 자꾸 할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아내를 제대로 수술도 못 해줬고 돈이 없으니까 시체를 팔았단 말이야. 받고 나니까 정작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내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 회한 난 서적 월급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매달 할부로 그 결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영업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이제 카드가 없으니까 지로용지처럼 개인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달 이게 지로용지 같은 걸 보내주면 그걸로 은행에 가서 돈을 계좌 이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유치하는 사람이고요.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난 게 얼마 전까지도 세브라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리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톡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쿠왕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간다. 자, 어제 학생들은 다쿠왕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중화요리집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단무지예요. 단무지인데 왜 이름이 다쿠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 스님이
이 물을 절여서 짭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장아찌처럼 먹은 거예요. 그 스님의 이름이 닭구왕이에요. 그래서 닭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닭구왕 그랬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말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단무지를 쓰자. 그래서 단무지가 됐습니다. 자,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그러니까 뭐 의논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귀찮아.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무리 뭐 돈을 다 쓰고 함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 힘이 없죠.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앞에 꺽 세우세요.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받아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함께 동행을 하죠. 함께 동행은 하는데 각기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이 세 사람은 어때요? 유대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라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하고 어디로 갈까? 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죠? 밑줄 아세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없냐? 근데 왜 빨리 밑줄을 안 칠까? 못 찾았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뭘 의미하죠? 목적지가. 그렇지. 목적이나 목표를 상실한 상황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골라가자.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양품점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까? 라고 사내가 말했다.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상황은 계속 좋아지지 않아요. 양품점의 앞에는 귤 장수가 있었다.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 라고 외치며 아내는 귤을 버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했다. 300원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빨로 귤 껍질을 벗기면서 그 부근에서 서성거렸다. 계속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죠. 택시! 사내가 고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라고 말했다. 안됩니다. 밑줄!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맞는데 어떤 의도였어요? 남의 일에 휘말리기 싫다 이거야. 이런 태도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아니 재빠르게 외쳤다. 안 될까? 사내는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로? 또 밑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요거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겠죠. 일단은 사내가 안타까웠다는 내용 자체는 네,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동참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술을 안 마셔요. 아, 네,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해결! 아니. 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운전수가 짜증난 음성으로 말했다. 갈 데가 없으면 빨리 내리시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20발자국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죠.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쭉 뭐 소방차, 불구경, 뭐 이제 그런 얘기하다 결국에는 이제 화재 난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나요.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죠. 그리고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원자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김형 우리 얘기나 합시다 라는 부분이 그 밑에서 조금 위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김형 우리 얘기나 합시다 하고 안이 말했다. 자, 안에다가 일단 세모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밑줄. 매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아니 그냥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나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의례적인 사건이야. 의례적인 사건이면서 남의 일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저 화재는 김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화재는 항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재에 흥미가 없습니다. 김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동감입니다. 그렇게만 나와있죠. 동감입니다 밑줄 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갔죠? 네. 거기 없죠? 앞쪽에? 앞쪽에. 무슨 말이죠? 엄청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쓸게요. 여기서 이제 동감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요. 그냥 무관심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 관계도 없고 그냥 뭐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또 매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 내 삶에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학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물이 닿은 곳에서는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힘차게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내 아내입니다 하고 사내는 네모. 자, 사내는 이제 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사내는 환한 불길 속을 손가락질하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내 아내가 꺽쇠.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받아요. 물론 잘못된 거죠. 뭐 이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아까 나의 느낌과 다르게
오히려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나는 뭐 그런지 말든지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저씨한테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 다음 좀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다시 그곳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줄기는 겨냥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불은 날색의 용을 핥고 있었다. 나는 밑까지 어서 불 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판에 불이 붙는 과정을 그 많은 불 구경꾼들 중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때 문득 나는 나에다 세모하시고 밑줄 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생각이 또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바라고 있던 것을 취소해버렸다. 무언가 하얀 것이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비둘기 네모하세요. 이 비둘기가 뭔지 배웠죠? 이거 아직 수업 안 했어? 이걸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정말 프린트 그려가지고 하고 싶은 그냥 안 했어. 그렇군요. 네. 왜 수업을 그렇게 하지? 그럼 전문을 왜 줬지? 정말 읽으라고.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거 아닌가? 그쵸. 왜 수업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데? 그럼 결국 애들 보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쁜 사람. 혹시 이거 뒤에 또 진도 나간 거 있어요? 김영철 전. 뭐였지? 파수꾼. 파스콘이. 김영철 전은 수업 안 하고 읽으라고만 했어? 김영철 전이 뭔지 알아? 그 시험 범위예요? 아니야? 아니지 않나요? 그래? 애들이 시험 범위였어요? 아니 그 프린트 나한테 줬는데? 그럼 시험 범위. 근데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내용이 뭐예요, 김영철이? 나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김영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수업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 비둘기가 뭐냐면 돈뭉치예요. 돈을 흰 수건에 싸가지고 던져버렸어. 왜 그러겠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 비둘기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무엇이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갔지요? 내가 안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뭐가 날아갔습니다. 아는 나에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엔 아저씨를 돌아다보며 보셨어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잠자코 앉아있었다. 자기가 던졌으니까. 그때 순경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당신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다! 이상한데? 라고 순경한 아저씨를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말했다. 방금 뭘 불 속에 던졌어? 아무것도 안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순경은 때를 딴 신용을 하며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내가 던지는 걸 봤단 말이오. 뭘 불 속에 던졌어? 돈입니다. 돈? 돈과 돌을 손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정말요? 순경은 우리에게 물었다. 예, 돈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난 곳에 돈을 던지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변명하는 거고. 말하자면 좀 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쁜 짓은 결코 하지 않는 장사꾼입니다. 아니 대답했다. 돈은 얼마였어? 2년 전에 동전 1개였습니다. 아니 다시 대답했다. 순경이 가고 났을 때 아니 사내에게 물었다. 정말 돈을 던졌습니까? 예. 모두? 예. 다 던져버렸어요.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 이제. 그래도 이제 결국 돈을 다 쓴 셈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헤어져야죠. 돈이 없으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관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아저씨가 좀 같이 좀 있어달라. 내가 여관비를 낼 거니까 그럼 내가 여관비를
구해오겠다. 그래서 아까 책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팔았는데 돈을 다 못 받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시면은 아닙니다. 폐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읽을게요. 잠깐만 절 따라와 주십시오.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팔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용서가 되겠지. 자,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요? 예. 여기가 자 남영동이에요. 남영동. 그 서울에 남영동이 있어요. 남양동은 없습니다. 그 오타예요. 자, 이제 좀 몇 줄 내려가셔서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찾았나요? 네, 거기서부터 계속 읽을게요. 골목의 보통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도 멈췄다. 그리고 밑줄 나와 아는 사내로부터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뭐 하려는 거죠 지금? 왜 10발자국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동행하는 뭐예요? 사내 일에? 사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거리를 두려는 거죠. 너 이거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거 알아? 진짜요? 몰라? 이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진짜 이제 배가 들어있어요. 이게 숙취해소에 그렇게 좋대. 외국인들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한글을 모르잖아. IDH라고 이러고. IDH. 왜 IDH로 써있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숙취 해소제로. 그러니까 숙취 해소하려고 이걸 많이 먹는데 이게 되게 좋대. 그래서 갈아 만든 IDH 이거 되게 유명해. 오랜만에 먹었더니 약간 새콤하네. 나 이런 맛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음. 사내가 배를 눌렀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안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주인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배워야겠는데요. 기다려보세요. 대문이 다시 닫혔다. 안이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안이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대문이 열렸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사내가 대문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누구시죠? 대문은 잠에 취한 여자의 음성을 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와서 실은.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비명 같은 높은 소리로 외쳤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 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밑줄 내일 낮에 오세요. 대문이 탕 닫혔다. 울어도 소용없고 관심도 없어. 소통의 단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죠.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그립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를 무슨 태도라고 그러죠?
방관자적이라고 쓸게요.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밑줄.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 묘사는 단순히 춥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런 이 소설의 분위기와 주제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냉정한 현실과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관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냐면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저씨가 외로울 것 같으니까 나름 내가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 그래서 좀 한 방에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했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저씨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거기 어딘지 아시죠? 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여관 세모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또 세모하세요.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세모 친 거는 둘 다 같은 걸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관은요 거리가 그러니까 여관에 비하면 거리가 좋았다는 얘기는 거리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라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결국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대감이 없다는 얘기죠. 여관 또는 벽으로 나눠진 방들은 참 중요한 소재인데요. 소통이 없죠. 소통이 없고 소외된 삶을 사는 현대인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좀 개인적이죠.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밑줄.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혼자 있기가 싫대. 불안한 거야.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근데 이 아저씨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혼자 있다가 이 아저씨 어떻게 됐을까?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알아? 그거 썼겠지. 맞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불길한 사건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불길한 사건.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꼭 불길하진 않아도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암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좀 짐작하게 만든 막 그런 거 있잖아. 와, 그거 뭐라 그러지? 박수! 복선! 자,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원이 지적해준 밑줄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죠.
계속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연대감을 상실했어요.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의 그런 일만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나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나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옛날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숙박업소에는 내가 누군지 써요.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걸 썼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거 쌤이랑 같이 했는데. 그래, 나랑 했다는 얘기는 그만해도 되고 그냥 네가 대답을 하면 돼. 왜였지? 간첩 잡으려고. 아, 네. 나 어렸을 때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때까지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이제 형 면회 갔을 때, 우리 형 감옥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저기 군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 거짓말로 쓰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자신을 감추는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숨긴다는 얘기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익명성. 이런 익명성의 시대가 된 거야. 나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아.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 상품하는 길,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원래 이름 뭐였죠? 백화.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이정래예요. 네. 네. 그게 바로 내 본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어요.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서, 자리끼가 뭔지 알아?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가져가지고 물 또 잠이 깨잖아. 그래서 머리맡 정도에다가 갖다 놓고 목 마를 때 깨서 잠깐 마시고 바로 또 자는 그런 걸 자리끼라고 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어. 너무 잘 자니까 걱정도 안 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어요. 그 양반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귀에 입을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네?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그거 맞아요? 자살이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사실이지. 사실이죠. 근데 사실이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살. 자살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주신 걸로 학교 선생님 주신 걸로 자살이라고 했어. 그래요? 그거 기억해요? 너 기억력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추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괜찮죠? 이 개미 한 마리가 밤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 한 마리 동그라미 쳤고 이거 뭐를 의미할 수 있습니까? 그 산에 사내요? 아닌가요? 맞아요. 사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죄책감. 좋아요. 나의 양심 같은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들이었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한눈이 내리고 있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진짜 몰랐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들 어떡하는 건지. 원래 여기서 욕이 한번 나오는데 여기 있어요. 예, 좀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밑줄.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냅두면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말이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 타인의 무관심이란 극단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인주의라고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 개인주의. 자,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한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울였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밑줄.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아는 늙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뭐가 늙었을까요? 분명히 나는 젊은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하서 말씀을 하세요. 의식은 너무 늙어버렸다. 이 얘기죠. 늙었다는 거는 나이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생각이 젊으면 젊은 거예요. 늙었다는 거에 가장 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뭘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걸 할 때 무서워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해봤자 뭐하고 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새로운 기기가 나왔다. 예를 들면 해볼 줄 알아야지. 하기도 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요즘 걸 어떻게 해? 나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그게 늙은 거야. 그래서 인스타 하시죠? 네. 선생님도 인스타 합니다. 젊으신. 그럼요. 네. 뭐 MZ세대라고 하면 되죠. 우리 같은 세대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 우리 내가 뭐 G세대까지는 아니지만 M세대로서. 예. 근데 아까 한번 잠깐 찾아봤는데 96년생까지가 M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96년생이라서 아깝게 이제 G세대가 아니었는데 뭐요?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내가 G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M세대로서 거의 뭐 MZ세대로 같이 묶이는 거죠. 거의 뭐 새마을 금고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남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배려심이 없고 연대감이 없으니까 이건 늙은 거랑 마찬가지죠. 젊을 때 패기가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잖아. 우리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밑줄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뭐라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한 성찰, 고민. 나는 왜 이렇지?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관심하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이런 소외된 삶,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길어요, 지금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그, 문제는 해 오셔야 돼요. 그거 이제 푸시면 되고, 이거를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객관식만 하세요. 이제 중간식 뭐 이제 단답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객관식만 하세요. 그럼 문제 수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어부사시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전 그거는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수꾼 이렇게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쉬었다가 이제 어부 특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부 특집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받고 자 서연이도 받아라. 자, 요거는 서우가 갖다 줄 거야. 같은 반인데 네. 화요일에는 가죠. 수요일. 아 화요일도 쉬냐?